손 한 번 안 담그고 김치만 싹쓸이 하려고? 통 5개면 여기 있는 김치 거의 절반이잖아. 바빠서 못 온 거예요. 바빠. 그래. 매년 바쁘다고 하더라.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적어도 하루라도 와서 손이라도 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어머니, 그럼 통 하나만 가져갈게요. 그래. 하나만 가져가. 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김치 한 포기를 두고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사이가 된 걸까요? 새벽 5시 전 저는 배추 소쿠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도 결국 혼자구나 싶었습니다. 마당에는 배추 냄새와 소금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파리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시큰거렸지만 이 감촉은 해마다 익숙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 김치는 내가 책임져야지.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새벽 공기로 스며들었습니다. 배추를 절이는 동안 동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지영이가 앞치마 두르고 나왔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던 그 말이 이젠 아득합니다. 저는 소쿠리를 다 비우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이 낡은 다가구 집 한 채는 제 손으로 읽어낸 겁니다. 공장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벽돌 한 장씩 쌓아 올린 집이죠. 그런데 요즘 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당에 혼자 앉아 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 받아갈 사람은 있는데 같이 손 담글 사람은 왜 없을까?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나야 하는데 요즘은 안 됩니다. 애들은 도시에서 살고 며느리는 바쁘다 하고 아들은 전화로만 엄마 힘들지 마세요 합니다. 저는 다시 일어나 소금물통을 끌어당겼습니다. 절인 배추 대야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추 이파리 사이로 소금이 스며들고 있는지 만져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올해 김치는 좀 더 짜게 담가야겠다.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어서 쉬 상할 수 있으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익숙한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툭툭 털고 다시 마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버무린 김치는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니까요. 배추 냄새가 코끝을 간지립니다. 올해는 그 냄새가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경로당 앞에서 김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애야, 올해도 김장 혼자 했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혼자 하는 게 익숙해졌어.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해야 정이 드는 건데.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애들이 바쁘다 하니 어쩌겠어. 김장철에 누가 놀아. 두 사람은 경로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볕이 따스하게 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말이여. 요새는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래, 전에는 자주 왔잖아. 애 아버지가 다리 수술하고 누워있는데도 안 와.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히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김할머니가 허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말이야. 응? 같이 앉아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 그 말이 제 가슴에 쿡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집이 뭐 대수겠어.
사람이 먼저지. 김할머니가 제 손을 툭 쳤습니다. 그러니까 순애, 너는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나도 잘하려고 하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실 지영이한테 잘한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김치만 보내주는 게 다였으니까요.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라. 말은 참 쉽게 하는데 말입니다. 정작 며느리 얼굴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추석 때였나, 설날이었나. 손주들 얼굴은 사진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전화로 엄마 바빠서 못 가만 반복합니다. 저는 집 앞에 서서 다가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집을 짓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포대가 다 제 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사람은 저 혼자뿐입니다. 1층 세입자들은 있지만 그들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절여놓은 배추가 대야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치를 같이 담가야 정이 든다고 했는데 혼잣말을 하니 마음이 더 허전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 김할머니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지영이 전화번호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쁠 텐데 뭐.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내일이면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야 합니다. 양념을 준비하고 배추를 헹구고 버무려야 합니다. 그 모든 걸 혼자 할 생각을 하니 벌써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대야를 하나씩 들춰보며 확인했습니다. 배추가 잘 절여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헹구기 시작해야 합니다. 집보다 사람이 먼저라는데 정작 나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말입니다. 손주 제잘거리는 소리라도 듣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올해 김장도 결국 혼자 끝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민수야.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김장 다 하셨어요? 응, 내일 헹구고 버무리면 되겠다.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죠? 저는 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매년 하던 건데.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올해도 못 가서.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는데 뭘.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알아. 너 건강만 챙겨. 지영이도 요새 일이 많대요.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 며느리도 바쁘겠지. 다음 주말에 김치 받으러 가도 돼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치 받으러? 네, 통 몇 개 챙겨서 갈게요. 또 김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오너라. 많이 담가놨다.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 받으러 온대. 혼잣말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엄마, 김치 좀 받으러 가도 돼요? 그러면 며느리가 주말에 차 몰고 옵니다. 빈 김치통을 여러 개 들고요. 인사만 간단히 하고 김치 몇 통을 실어 갑니다.
앉아서 차나 한잔 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합니다. 어머니, 애 학원 시간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다음에 천천히 올게요. 그리고는 다음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보낸 김치통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재작년 것도 그대로입니다. 통만 자꾸 나갑니다. 저는 찬장 문을 닫았습니다. 얘네한텐 내가 그냥 김치 공장인가 말하고 나니 속이 쓰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사진입니다. 벌써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얼굴도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영상통화로 가끔 봤지만 실물은 다릅니다. 저는 사진 속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웃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처음엔 김장도 같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추 씻을게요. 저는 양념 만들게요. 그렇게 둘이서 하루 종일 마당에 있었습니다. 손이 시려워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저녁엔 같이 막걸리도 한잔 했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김장해봐요. 그래. 그럼 내가 잘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니. 잘 배울게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안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였나 싶습니다. 애 봐야 해서요. 감기 걸렸다고 해서요.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그러다 이젠 아예 전화도 안 합니다. 아들이 대신 전화하고 며느리는 김치만 받으러 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남의 일 같아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였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야 합니다. 양념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하려면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치만 받아가면 되는 거지, 뭘. 스스로를 달래봤지만 속은 여전히 쓰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손주 목소리라도 제대로 들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손가락 끝이 얼얼하게 저려왔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려 물을 털어내며 대야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오전 내내 배추를 씻고 물기를 빼는 일만 계속했습니다. 점심도 김치 한쪽으로 대충 때우고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 젓갈을 큰 대야에 넣고 섞었습니다. 손이 매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계속 버무렸습니다. 오후에는 절인 배추 한 포기씩 양념을 발라가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손주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 먹을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중얼거리며 저는 쉬지 않고 손을 놀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어느새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서울로 보낼 김치통도 여러 개 채워서 준비해뒀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며느리 지영이가 빈 김치통을 여러 개 들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어딘가가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선 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왔니? 어머니,
김치 다 담그셨네요. 지영이가 마당에 가지런히 놓인 김치통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응,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다 했다. 혼자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영이가 가져온 빈통을 마당 바닥에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통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거 다 채워가려고 그러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도 먹어야 하고 친정에도 좀 갖다 드려야 해서요. 지영이가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 빈 통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습니다. 손 한 번 안 담근 사람이 통을 5개나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오늘 김장하러 왔었니? 네. 아니요, 못 왔어요. 그럼 어제는 왔었고? 어제도 못 왔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요. 지영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손 한 번 안 담그고 김치만 싹쓸이에 가려고? 어머니, 그게 통 5개면 여기 있는 김치 거의 절반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빠서 못 온 거예요. 바빠? 그래, 매년 바쁘다고 하더라.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김치는 같이 담근 손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게 예의고 정이라고. 네. 정이라는 건 같이 손 담가야 드는 거라고 했잖아. 지영이 얼굴이 굳어지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를 세워 말했습니다. 적어도 하루라도 와서 손이라도 담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어머니. 지영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마당에는 김치 냄새만 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통 하나만 가져갈게요, 어머니. 그래, 하나만 가져가.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가 김치통 하나만 들어 올려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빈통 4개는 그대로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영이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천천히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차 뒷모습이 골목 끝을 돌아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지영이가 가져온 빈 김치통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들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어와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불편하고 울렁거렸습니다. 손 한 번 안 담그고 포기수만 세던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빈통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와 이렇게까지 사이가 틀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씩 밤하늘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혼자 주저앉아 있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정성껏 다 담갔는데 말입니다. 정작 정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와 나눴던 날카로운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이불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눈만 말똥말똥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속은 여전히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김치만 통째로 실어가려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어제 지영이가 집에 와서 한참 울었어요.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울었다고? 네, 한참 울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의 긴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무겁게 들렸습니다. 엄마,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김치통을 빈 거로만 5개나 가져가려고 해서. 그래서요? 손도 안 담그고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한마디 했지. 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요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기는 해요? 힘들다는 건 나도 아는데.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날카로워졌습니다. 애 학원 보내고 집안일 다 하고 회사 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김장을 하러 내려가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쯤은 시간 내서 올 수 있잖아. 엄마, 세상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니까요. 뭐? 며느리들이 시댁 김장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혀 들어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그럼 왜 지영이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그랬다. 민수가 잠시 말없이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지영이한테 먼저 사과하세요. 내가? 네, 엄마가 어른이시니까 먼저 사과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손 안 담그고 김치만 통째로 가져가려던 건 엄연한 사실이잖아. 그래도 엄마가 나이 드신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라고 해서 다 참고만 살아야 하니? 제 목소리도 점점 커지며 높아졌습니다. 엄마, 민수가 답답한 듯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신히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죽도록 일하고 집에 오면 지영이랑 애 챙기고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는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야, 나는 제발 지영이한테 좀 잘해주세요, 엄마. 민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없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지영이가 없으면 저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당에 빈 김치통 4개가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여전히 속은 편하지 않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김장을 함께하던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추 씻을게요. 환하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던 지영이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담근 김장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갓 담근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던 모습도 생생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화면이 뭘 하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지영이와 민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고 했지, 민수가. 혼잣말을 하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하지만 가슴 한쪽 구석은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지영이가 울면서 집에 갔다는 말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영이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마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은 대체 어땠나요? 당황스러워하고 깊이 서운해하고 억울해서 화나 있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그 말을 외칠 때 지영이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나도 많이 서운했는디 어쩌라고. 변명처럼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지고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밥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마당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치 냄새가 여전히 마당 공기에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밤새 담근 김치인데 이제 누구한테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네한테는 보낼 수도 없고 며느리는 통 하나만 가져갔고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빨갛게 잘 익어가는 김치가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잘 담갔는데 눈물이 핑 돌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김치는 이렇게 잘 익어가는데 정작 사람 사이는 자꾸만 틀어지기만 합니다. 저는 뚜껑을 덮고 마루 끝에 털썩 앉았습니다. 별이 하나씩 떠오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어디에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을밤 차가운 바람만 쓸쓸하게 불어올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영이한테 사과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만 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아들 민수가 혼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민수의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왔니, 민수야? 네, 엄마. 민수는 인사를 하고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겁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영이는 안 왔고?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민수가 마루에 올라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민수가 물을 받아들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던 모양인지 컵을 비우고 나서야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엄마, 사실은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가 사실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힘들다는 건 나도 알아. 회사 일이 바쁘다며. 그게 아니라 돈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돈?
너희가 돈이 없니? 엄마, 지영이가 결혼 전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전세 사기? 네, 서울에 신축 빌라가 있었는데 거기 전세로 들어갔다가 당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였는데? 2억이요, 엄마.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2억? 네, 지영이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랑 은행 대출까지 합쳐서 2억을 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그 빌라에 은행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놨던 거예요.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요?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잠적해버렸어요. 잠적? 네, 연락도 안 되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 상환도 안 하니까 그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민수를 바라만 봤습니다. 지영이는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보증금 2억을 날렸어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요? 배당을 받긴 하는데 집주인 빚이 너무 많아서 거의 못 받았어요. 민수의 눈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1억 7천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엄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어요. 빚이라니? 전세금 2억 중에서 은행 대출 받은 게 1억 5천이었거든요. 민수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당받은 3천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아직도 1억 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엄마는 몰라요.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니? 지영이가 엄마한테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 시댁에 민폐 끼치고 싶지 않다고 혼자 해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영이가 김장 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나가서 일하고 평일엔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 마당에서 지영이와 나눴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요. 그때 지영이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돈에 쫓기면 얼굴색부터 변하는 법인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나는 이제야 눈치챘구나. 내가 참 어리석었네. 엄마, 민수야, 지영이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영이가 김치통 5개 들고 왔을 때 말이야.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손 안 담그고 김치만 가져가려 한다고 생각했지. 엄마, 그 애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으면 김장도 못 왔을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이는 지금도 매달 빈 이자랑 원금 갚느라 쪼들리게 살아요. 그런 애한테 내가 그렇게 쏘아붙였으니 저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죠? 알았다, 알았어. 저는 민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근데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지영이가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시댁 식구들한테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식구인데 뭐가 창피해. 그래도 지영이는 계속 숨기고 혼자 버텼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결혼하고 나서 지영이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물어봤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울면서 다 털어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너도 지영이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당에는 가을 벌레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영이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밤 민수가 돌아간 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어린애가 그 큰 빚을 혼자 짊어지고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지영이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럽고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지영아,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오늘이요? 응, 너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오후에 갈게요. 그래, 조심히 와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지영이가 좋아하던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마당도 쓸고 거실도 정리하며 오후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지영이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지영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라, 지영아. 저는 지영이를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지영이는 어색하게 신발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앉아라. 네. 지영이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는 식혜를 따라서 지영이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이가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으며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네, 어머니. 민수한테 다 들었다. 지영이의 손이 떨리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전세 사기당한 이야기. 지영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2억짜리 전세 사기당해서 지금도 빚 갚고 있다며. 지영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진작 말을 안 했니? 너무 창피해서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해서 당한 건데 어떻게 시댁에 말씀드려요. 저는 지영이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식구인데 뭐가 창피하니. 그래도 제가 결혼 전에 당한 일이잖아요. 지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지영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사기꾼 잘못이야.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저는 지영이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 빌라였어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축이라서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응. 부동산에서도 괜찮은 집이라고 해서 전세 2억에 계약했어요.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집주인한테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주인이 그 빌라에 은행 대출을 3억 넘게 받아놨던 거예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랑 합치면 5억이 넘는 빚을 그 집에 걸어놨던 거죠. 그럼 그 집값은? 감정가가 4억 정도였대요.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거고. 네,
집주인이 대출 상환을 안 하니까 은행에서 경매 넣은 거예요.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보증금을 3천만 원밖에 못 받았고, 네. 나머지는 다른 곳 빚 갚는데 들어갔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응?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 그 빌라가 지금 경매로 다시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뭐? 피해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영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그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제도래요. 그래서 그걸로 그 집을 다시 사서 팔면 손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머니, 지금 그 집이 2억 5천 정도에 나왔어요. 지영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사면 몇 년 후에 시세 올라서 팔 수 있어요. 야, 지영아. 그럼 제가 잃은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지영이 눈에 눈물과 함께 이상한 집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영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영아, 제정신이냐? 어머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번 물린데 또 물 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집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또 그 집을 사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사는 거잖아요. 그래봤자 빚은 빚이야. 지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나도 안다. 내가 억울한 거. 그럼 제가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영아, 그 집은 잊어버려라. 싫어요, 어머니. 다시 그 집을 사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저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다시 그 집을 싸게 사서 만회해 보겠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딱 내가 젊었을 적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 네, 나도 젊었을 때 한 번 당한 적이 있어. 저는 눈을 감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도 너처럼 물 타서 만회하려고 했지.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더 큰 화를 부른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배웠어. 어머니, 지영아, 잃은 건 잃은 거야.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집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지영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마음은 급했지만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고 과거만 떠올랐습니다. 지영이 얼굴을 보니 제 젊은 시절이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저도 한때 지영이처럼 돈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때가 35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저는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던 때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막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애야,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너도 할래? 언니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떤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땅 투자인데 3년만 묵혀두면 2배로 불어난다 카더라. 저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진짜야? 내가 벌써 1,000만 원 넣었어. 너도 빨리 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매일 좌판에 앉아 푼돈 모으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3년이면 2배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땅 투자 하나 해볼까 하는데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땅 투자? 우리가 무슨 돈으로? 친정 땅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가 벌써 하고 있어. 저는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만 있으면 2배로 불어난대. 순애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다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지면 어떡해. 결국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조심해. 저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땅 문서를 빌렸습니다. 엄마, 이거 잠깐만 담보로 쓰고 금방 돌려줄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야, 그거 괜찮은 거 맞니? 걱정 마, 언니도 하고 있어. 저는 그 땅 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회사에 맡겼습니다. 3년 후에 2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투자회사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달 이자가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내 말이 맞죠? 저는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이자가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도 이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자가 안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직접 투자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거기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장이 돈 들고 튀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갔대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00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친정 땅 문서는 은행 담보로 잡혀 있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회사가 문 닫았어.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사장이 돈 들고 도망갔대. 남편이 벽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친정 땅은 어떡하고 대출은 어떡하고. 그날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했습니다. 남편도 공장에서 야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야, 응? 우리 친정 땅 포기하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은행 대출을 갚을 수가 없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은행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럼 장모님께는, 엄마한테는 내가 가서 사과할게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잃은 건 잃은 거로 치자. 여보, 물 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못 산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땅 때문에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놓아버리는 게 낫다.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결국 우리는 친정 땅을 은행에 넘겼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무사한 게 다행이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돈 욕심 부리지 말자고, 내 분수에 맞게 살자고. 그렇게 다시 시작해서 공장 일하고 좌판 버리고 식당 일하고
10년을 악착같이 일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제 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영감 말이 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못 산다고.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가 바로 그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잃은 돈에 집착해서 다시 물타기 하려는 모습이요. 지영이를 막아야 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지영이는 겪으면 안 돼. 저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돌아가신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당장 지영이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할머니들과 이야기라도 나누면 마음이 좀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애야 왔니? 응 왔어. 저는 평상에 앉아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구석에 놓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그 말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복지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에서 다른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애야, 무슨 생각 그렇게 해? 김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얼른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벌써? 응,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서둘러 경로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구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나 어머니야. 네, 어머니. 너 지금 시간 돼? 네, 괜찮아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개인회생이라는 게 있대. 개인회생요? 응, 전세 사기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제도래.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대. 정말요? 지영이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읍내 신용복지상담센터에 가면 상담받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같이 가보자. 네. 상담센터에 같이 가서 알아보자. 지영이가 말없이 있자 저는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서 물어보는 거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냐 마냐야 우리 식구 일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치만 싸주는 시어머니 말고 같이 서류 싸들고 다니는 편이 더 낫지. 전화 너머로 지영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지영아.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내일 당장 가보자.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졌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며 통장이며 필요할 것 같은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내일 뭘 준비해 가야 하나? 혼잣말을 하며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증, 통장, 전세 계약서. 적다 보니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하는 것보단 낫지.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애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여보.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 준비 다 했다. 저도 준비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읍내 터미널 앞에서 만나자. 네, 1시간 후에 갈게요. 저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니 지영이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영이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안 기다렸지?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신용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떨려요. 나도 떨린다.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있잖아. 네. 드디어 신용복지상담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습니다. 자, 들어가자.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깨끗한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상담하러 왔는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영아.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상담실 책상 앞에는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지영이는 나란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요즘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요? 네, 먼저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영이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경위, 남은 빚의 규모, 지금까지 갚아온 과정까지요. 상담사는 지영이 말을 들으며 서류에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빚이 1억 5천만 원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갚고 계신 금액은 이자랑 원금 합쳐서 한 150만 원 정도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월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150만 원 정도 벌고 남편이 300만 원 정도 벌어요.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구 소득이 450만 원 정도 되시네요. 네. 자녀는 있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 있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3년에서 5년간 빚을 갚으시는 거예요.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약 28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450에서 282을 빼면 지영이가 계산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 달에 168만 원 정도를 변제금으로 내셔야 해요. 상담사의 말에 지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68만 원이요? 네, 5년간 매달 168만 원씩 갚으시면 총 1억 80만 원이 되죠. 그럼 남은 빚은? 나머지는 탕감받으실 수 있어요. 지영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한 달에 2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빠듯하게 사셔야죠. 상담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월세, 공과금, 식비, 교육비까지 다 포함해서 282만 원이에요. 애 학원비는요?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지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축은요?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저축이 거의 불가능해요. 상담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회사나 주변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지영이가 깜짝 놀라 상담사를 쳐다봤습니다. 회사예요? 법원 서류가 나가다 보니까요. 그럼 제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 해고 사유는 아니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나 친척분들한테도 통지가 갈 수 있어요. 지영이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지영아. 제가 지영이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못해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저 어떻게 다녀요? 지영아, 진정해라. 친정 부모님이 알면 어쩌고요. 지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다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지영아. 제가 지영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나가볼게요. 지영이가 도망치듯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상담사가 불렀지만 지영이는 이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상담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상담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저는 급히 일어나 지영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건물 밖 계단에 지영이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저는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못하겠어요. 왜? 5년 동안 2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애 학원도 끊어야 하고 외식도 못하고 저축도 못하고 그래도 빚은 갚을 수 있잖아. 회사에서 알면 제가 어떤 눈으로 당할지 몰라요.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도 알려지면 저 창피해서 못 살아요. 저는 지영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도망가듯 나가기에 순간 나도 흔들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끌고 온 건가 싶어서 말이야. 어머니, 근디 지영아.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집 다시 사는 건 더 위험해. 하지만 한번 물린데 또 물 타면 안 된다고 했어. 지영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디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나도 안다. 저는 지영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니겠니? 어머니는 쉽게 말씀하시는데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안 겪어보셔서 모르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
나는 너처럼 전세 사기는 안 당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나도 돈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울었던 적 있어. 지영아,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화 불러오는 것보단 낫다. 저는 지영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들어가서 끝까지 들어보자. 어머니, 내가 옆에 있잖아.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지영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저는 그런 지영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아, 괜찮니? 네.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터미널에 내려 지영이와 헤어지려는데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좀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저는 지영이를 보내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지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만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이상해요. 민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매일 밤 컴퓨터로 뭘 찾아보고 전화 통화도 몰래 하고. 누구랑?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무슨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나야. 오늘 우리 집에 좀 와라. 어머니, 저 바빠서요. 꼭 할 이야기가 있어. 점심때 올 수 있니? 알겠어요. 점심때가 되자 지영이가 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네. 지영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요즘 무슨 생각하니? 별 생각 없어요. 민수가 걱정하더라.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민수가 뭐래요? 너 요즘 밤마다 컴퓨터로 뭘 찾아본다며. 지영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보는데? 저는 지영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그 빌라 이야기 아니지? 지영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아, 설마 아직도 그 집 사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영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개인회생 못하겠어요. 왜? 5년 동안 28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지영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애는 잘하는데 학원도 못 보내고 옷도 못 사주고.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지영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다시 사서 시세 오르면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아, 제정신이냐? 어머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영이가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집이 2억 5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우선 매수권으로 사면 2억 3천에 살 수 있대요. 지영이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1억 5천 받고 남은 돈은 친정에서 빌려서. 야, 지영아.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라. 어머니, 들어보세요. 들을 것도 없어. 저는 노트를 확 닫았습니다. 한 번 물린 데 또 물 타는 건 내가 예전에 해봤던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뭐가 달라? 이번엔 제가 직접 사는 거잖아요. 지영이가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집 시세가 3억까지 오르면 저는 7천만 원을 벌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오르면 어쩌게? 오를 거예요. 확실해요. 지영이 목소리에 집착이 묻어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 지역은 개발 예정이라 오를 거래요. 지영아. 저는 지영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너 지금 똑같은 구렁텅이에 또 빠지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전에 그 집 전세 들어갈 때도 그랬지?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축이라 좋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했잖아. 근데 결과가 뭐였니? 2억이 날아갔잖아. 지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시세 오른다. 개발 예정이다. 다 허튼 소리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지영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니?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저는 평생 이 빚을 못 갚아요. 지영이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빡빡하게 살아도 빚 절반밖에 못 갚잖아요. 그래도 나머지는 탕감받잖아. 탕감? 그게 뭐 대수예요? 지영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제가 잃은 돈을 다시 찾고 싶어요. 지영아, 어머니는 이해 못하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지영이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지영아, 앉아라. 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해요. 지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지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안 나. 어머니. 지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이미 큰일 났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볼 거예요. 지영아. 하지만 지영이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돌아가신 남편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가 지영이를 잃어버리는 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물린 데 또 물 타는 건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던 가장 어리석은 짓이었는데 저는 마당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를 어떻게 말려야 하나?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나간 뒤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이건 내가 평생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펜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당한 사기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겪었던 일들도 숨김없이 써내려갔습니다. 편지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지영이 집 주소를 적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흘 후 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제가 갈게요.
오늘? 네, 지금 출발할게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나자 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지영이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지영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앉아라. 네. 지영이는 소파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편지 다 읽었니? 네. 3번이나 읽었어요. 지영이가 가방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편지에 쓰신 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 다 진짜야.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나도 너처럼 돈에 미쳐서 헛짓을 한 적이 있어. 친정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다 날렸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편지에는 거기까지만 쓰셨는데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더 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친정 땅을 은행한테 빼앗기고 나서 말이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이 나가서 또 다른 투자 이야기에 솔깃했어. 또요? 그래, 이번엔 만회할 수 있다고, 이번엔 확실하다고 믿었지.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사채를 썼어. 사채요? 지영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500만 원이었어. 그때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어. 그래서요? 이자가 한 달에 50만 원이었어.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갚을 수가 없었어. 남편 월급이 60만 원밖에 안 됐거든. 어떡하셨어요?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공장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 세상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뻔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어머니한테요? 아니, 사채업자한테. 지영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남편이 그 인간들한테 머리를 조아렸어.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와이프가 정신이 나가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그렇게 빌고 또 빌고 매달렸어.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얼마나 한심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 사채업자들이 갈 때 남편이 나한테 말했어. 저는 남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순애야, 집은 다시 살 수 있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다시 못 산다.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 말에 지영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돈 욕심 때문에 남편을,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그 후로 우리는 10년을 죽어라 일했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나는 시장에서 좌판 버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했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근데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있었거든. 돈은 없었지만 남편이랑 아들이랑 셋이 끼니 때마다 밥상에 모였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 지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아, 너도 알아야 해. 네. 그 집을 다시 사는 건 만회가 아니야. 저는 지영이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거 나도 안다. 제가 번 돈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래, 억울하지. 근데 지영아. 저는 지영이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한테는 민수가 있고 아들이 있고
나도 있어.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영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뭐가? 개인회생하면 회사에서 알까봐, 친정에 알려질까봐. 지영이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어머니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알겠어요. 뭘?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지영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걸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잃은 돈은 잃은 거예요. 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매달리지 않을게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회생 하기로 했어요. 저는 지영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지영아. 무서워요, 어머니. 나도 무섭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하잖아. 네. 5년 동안 빡빡하게 살아도 우리는 같이 있을 거 아니냐. 지영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지영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흉을 다 까놓고 얘기하니까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애가 고개를 들더라. 지영이가 제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있고 말고. 저는 지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미쳐 있었어. 돈에. 이제 괜찮으시죠? 그래, 이제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네, 어머니. 돈은 잃었어도 우리는 사람을 지켰어.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아요, 어머니.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식구인데 어떻게 포기를 해?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지영이는 다시 신용복지상감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떨려요.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떨린다. 근데 우리 같이 있잖아. 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난번 그 상담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네, 저희 개인회생 신청하러 왔습니다. 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상담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고민하셨죠? 네,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통장 내역, 전세 계약서, 경매 배당 내역까지 모든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류를 다 준비해 오시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영이가 메모하며 대답했습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인가가 나면 본격적으로 변제 계획이 시작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상담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채권자들한테 통지가 가고 법원 신문도 받으셔야 해요. 지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괜찮아, 지영아.
제가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가면 되지. 네, 어머니.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시작하는구나. 그래, 이제 시작이야. 저는 지영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무섭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속은 시원해요. 지영이가 웃었습니다.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음 주 내내 우리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지영이는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떼어오고 민수는 은행에서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저도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도 필요할까요? 그래, 그것도 챙겨라. 전화로 계속 연락하며 서류를 하나씩 모았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모든 서류를 들고 다시 상담센터로 갔습니다. 와, 정말 다 준비하셨네요. 상담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바로 접수할 수 있겠어요. 정말요? 지영이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오늘 법원에 가서 접수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길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 저기 들어가면 정말 끝인가요?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 네. 우리는 손을 잡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중입니다. 3개월 후쯤 법원에서 연락할 거예요. 직원이 접수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영이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라, 지영아. 기뻐서 우는 거예요. 지영이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민수가 지영이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요. 세 사람은 법원 밖에서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이는 그날 저한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끝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김장철이죠? 그래. 제가 가도 될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오너라. 네, 꼭 갈게요.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차에서 내린 지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라. 내일 새벽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배추 절이는 거부터 해야지. 네, 준비 다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아직 남아있는 하늘 아래 배추 소쿠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아요? 그래, 올해는 많이 심었어. 우리 둘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되지. 우리는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배추 절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려야지. 네. 우리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응?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지영이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빡빡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지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안심도 돼요. 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요.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말요? 그럼 며느리 혼자 힘들게 하는 거 보는 것보단 같이 고생하는 게 낫지. 오후가 되어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배추를 들어 올릴 때는 이렇게 해라. 네, 어머니.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우리는 계속 일했습니다. 어머니, 손 안 시려요? 시렵지. 근데 참을만 해. 저도요. 배추를 헹구고 물기를 빼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개인회생 후 애학원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야지. 근데 애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네. 엄마가 힘든 일이 있어서 잠깐 학원을 줄여야 한다고.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애들은 생각보다 잘 이해해. 그럴까요? 그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너희 가족이 같이 있는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만큼, 마늘은 이만큼. 네, 어머니. 지영이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손이 매워도 참아야 해.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양념을 버무리며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 그땐 빚을 다 갚았겠지. 그럼 우리 다시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애도 크고 우리도 나이 들고 그리고 같이 있잖아. 지영이가 제 말을 받았습니다. 네, 같이 있어요. 밤이 되어 배추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골고루 발라야 해. 우리는 밤늦게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건져 올리는데 물이 빠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어. 마당에는 김치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같이 담갔으니 맛있겠네요. 그럼 정성이 2배야.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고맙습니다. 지영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요. 저는 지영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식구인데 당연하지.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그래, 힘들겠지. 근디 같이 하면 할 수 있죠? 당연하지. 저는 지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겨울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치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밤하늘 아래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기가 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치를 함께 담그며 빚도 함께 짊어지기로 한 가족이요. 일요일 아침 지영이는 차를 가지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민수와 손주 준호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준호 왔네.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민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치 다 담갔다며요? 그래, 어제 다 끝냈어. 고생하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준비할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어제 담근 김치를 한 접시 꺼냈습니다. 와, 김치다.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담근 김치야. 한번 먹어봐라. 준호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김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올해는 지영이도 같이 담갔어. 그래서 더 맛있나 봐요. 민수가 지영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아니야, 어머니가 다 하셨어.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했잖아.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하니까 더 좋더라. 준호가 김치를 또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도 이거 가져가요. 그럼 가져가야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래? 네, 엄마. 우리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 항아리 하나를 차에 실어야겠어. 항아리요? 통이 아니고요? 그래, 항아리째로.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근디 항아리가 무거운데요? 괜찮아. 우리 둘이 들면 돼. 우리는 김치 항아리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으악, 무거워요. 조심조심. 천천히 항아리를 차 트렁크로 옮겼습니다. 휴, 다 실었네요. 민수가 땀을 닦았습니다. 지영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 주는 거야. 네. 지영이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항아리째로요? 그래. 저는 항아리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건 넷의 출발 김치야. 어머니, 올겨울 이 김치 먹으면서 힘내라. 지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머니. 많아야지. 5년 동안 빡빡하게 살아야 하잖아. 저는 지영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동안 이 김치 생각하면서 힘내고, 어머니, 그리고 내년 김장 때도 같이 담그자. 네, 꼭 올게요. 지영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저는 지영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가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내년에 김장 도와줄게요. 오, 그래. 우리 준호가? 네, 저도 배추 씻을 수 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래, 내년엔 우리 셋이서 담그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엄마. 너도? 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면 좋잖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가라. 네. 차에 오르기 전 지영이가 다시 한번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고맙다, 지영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지영이가 차에 올랐습니다. 민수도 인사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준호가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안녕. 안녕, 조심히 가라. 차가 천천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차를 배웅했습니다. 차가 골목 끝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김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김치 항아리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올겨울 김치는 그냥 반찬이 아니고 혼잣말을 하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식구들 다시 시작하는 약속 같았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는 거죠? 돌아가신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김치도 없고 공짜 집도 없더라. 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대신 같이 버무려주는 손은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었다. 김치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항아리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빨갛게 잘 버무려진 김치가 보였습니다. 올해는 정말 잘 담갔네. 뚜껑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담그자, 지영아.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김장이 끝났습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는 함께 힘든 길을 걸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김치를 함께 담그며 맺은 인연이 빚도 함께 짊어지는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항아리들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잘 익어라, 우리 김치들.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잘 익어가자.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올해 가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김치 냄새와 가족의 온기가 함께한 가을이었으니까요.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하자. 밤이 오고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당에 선 채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 아래 김치 항아리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집은 잃어도 돈은 날려도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김치를 함께 담그는, 빚도 함께 지는 그런 가족이요. 창밖으로 가을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치 냄새를 싣고 희망을 싣고 내일을 향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당의 김치 항아리들은 눈을 맞으며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네 집에 있는 항아리도 잘 익어가고 있겠지요. 저는 그 모습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김치처럼 우리도 천천히 익어가는 거야.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전세 사기처럼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순간을 겪었고 지영이도 겪었습니다. 그때 가장 위험한 건 혼자서 그 무게를 짊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민폐라고 생각하며 숨기는 것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겁니다. 식구라는 건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것. 힘들 때, 빚이 있을 때, 망신당할 것 같을 때, 그럴 때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영이는 처음에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장도 못 올 만큼 바쁘게 일하고, 빚은 숨기고, 심지어 또다시 위험한 투자까지 생각했습니다. 한번 물린데 또 물타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흉을 다 까발렸습니다. 친정 땅 날린 이야기, 사채 쓴 이야기, 남편이 무릎 꿇은 이야기까지요. 부끄러웠지만 그 이야기가 지영이를 구했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다시 못 산다는 것. 우리 남편이 제게 가르쳐 준 그 교훈을 저는 지영이한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혼자 담가도 되지만 같이 담그면 더 맛있다는 것을요. 손이 많이 가면 갈수록 정성이 더해지고 맛도 깊어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견디는 것보다 같이 손 맞잡고 버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영이는 이제 5년간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빡빡하게 살아야 하고 아이 학원도 줄여야 하고 외식도 거의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 민수가 있고 아들 준호가 있고 저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김장도 같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5년 후 빚을 다 갚았을 때 우리는 다시 모여 김치를 담글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빚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요. 어쩌면 그날이 진짜 새 출발의 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마당으로 나가 김치 항아리를 살핍니다. 잘 익어가고 있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면 김치가 빨갛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조금씩 맛이 깊어지고 있는 거지요. 사람 사이의 정도 그렇게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서먹하고 때론 부딪히고 오해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지영이가 그랬습니다. 김치 한 포기를 두고 싸우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 먹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짜 김치도 없고 공짜 집도 없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없습니다. 모든 건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같이 버무려주는 손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손주가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손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2억이라는 빚도 5년이라는 시간도 빡빡한 생활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도 마당에 나가 항아리를 열어봤습니다. 김치가 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내 집 김치도 이렇게 잘 익어가고 있겠지? 혼잣말을 하며 저는 웃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김치를 같이 담그고 빚도 같이 지고 미래도 같이 꿈꾸는 가족이요. 집은 잃어도 돈은 날려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여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애야.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그렇게 믿으며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 계속 함께하자. 그 다짐과 함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김치가 익어가듯 천천히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5년 후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모여 김치를 담글 것입니다.
이번에는 빚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웃으면서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요.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